평창동의 고급 주택가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장대비 소리조차 강씨 일가의 거실의 감도는 숨막히는 침묵을 깨트리지 못했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던져진 대학병원의 진단서 한 장이 수윤의 눈앞에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종이에 적힌 영구 불임이라는 네 글자는 그녀의 지난 6년 결혼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수윤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응시했고, 맞은편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조명희 여사는 찻잔을 들어올리며 지극히 우아하지만 잔혹한 시선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조 여사는 마치 낡고 쓸모없어진 가구를 처분하듯 건조한 목소리로,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빗소리보다 더 차갑게 수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곁을 지키고 선 남편 민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독서를 묵인하고 있었다. 민준의 침묵은 수윤에게 있어 조 여사의 모욕보다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끝내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 맞은편에 앉아있는 앳된 얼굴의 여자 최유진이 보란듯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진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입가에 걸린 미세한 웃음은 심리자의 여유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뱃속에 있다는 아이가 이 집안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사실이 수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유진은 가증스럽게도 자신은 가정을 깰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조 여사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수윤에게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싸늘하게 명령했다. 그녀는 수윤이 이 집안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혼수는 물론이고 결혼 생활 동안 받은 폐물 하나도 챙겨갈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철저하게 빈손으로 쫓아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혼 통보가 아니라 강수윤이라는 인간의 존엄을 바닥까지 짓밟아 뭉개버리겠다는 잔인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윤의 눈동자는 절망 대신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빛을 띠기 시작했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들어 올렸고, 그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조 여사가 찻잔을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수윤은 울며불며 매달릴 것이라는 그들의 예상과 달리 건조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오늘 이 결정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나직하게 욱조렸다. 수윤은 민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는 여전히 유진의 곁에서 시선을 피하며 비겁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조차 없음을 깨닫고 현관 입구에 놓인 자신의 낡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육중한 현관문을 밀고 나가는 수윤의 등 뒤로 조 여사의 비웃음 섞인 코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거센 비바람이 순식간에 수윤의 온몸을 적셨고 뺨을 때리는 빗방울은 뜨거운 눈물과 뒤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차가움이 그녀의 뜨거운 분노를 식혀주고 있었다. 웅장한 대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수윤은 비로소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었음을 실감했다. 한참을 걸어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수윤은 젖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또 다른 진단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며칠 전 그녀가 몰래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받은 임신 초기 판정서였으며 조 여사가 내밀었던 불임 진단서가 조작된 거짓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수윤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생명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진단서를 잘게 찢어 하수구로 흘려보내며 이 아이들을 강씨 집안의 핏줄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맹세했다.
민주는 자신의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수유는 아이들을 그 탐욕스러운 집안의 도구로 희생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뱃속의 아이들은 그녀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이자 먼 훗날 그들에게 겨눌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될 것이었다. 수유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며 공항으로 향해달라고 말했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지금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잠시 웅크리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택시가 빗길을 뚫고 질주하는 동안 수유는 뱃속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소리 없는 약속을 건넸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수유는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간결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이제 강수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으며 그것만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녀는 눈빛은 과거에 나약했던 여인이 아닌 어미로서의 간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륙한 비행기가 먹구름을 뚫고 성층권으로 진입하자 수유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다. 6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녀는 그 시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신을 갈고 닦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뱃속의 네 쌍둥이와 함께 다시 이 땅을 밟는 날, 강씨 일가가 쌓아올린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 다짐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으며 공기의 흐름조차 멈춘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블루오션의 실질적인 오너이자 천재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알려진 앨리스 강이 1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기에 대중의 호기심은 극에 달해 있었고 입국 게이트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오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눈부신 백색의 섬광이 공항 우비를 가득 메웠다. 그 빛의 폭풍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백합처럼 고고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몸에 딱 맞는 순백의 슈트를 입고 검은색 선글라스로 얼굴의 반을 가린 그녀. 앨리스 강은 6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강수윤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꼿꼿하게 펴진 등과 당당하게 들린 턱끝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귀족적인 기품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6년 전 빗속에서 처량하게 울던 나약한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호령할 준비가 된 여왕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 입가에 미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앨리스 강의 뒤를 따르는 4명의 작은 아이들이었으며 그들은 마치 그녀를 호위하는 4명의 작은 기사들처럼 보였다. 똑같은 디자인의 트렌치코트를 입고 각자 개성있는 선글라스를 낀 4 쌍둥이는 고작 6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인파 앞에서도 겁을 먹거나 위축되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그 시선들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대중들은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앨리스 강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란 속에서 첫째 한결은 무선 이어폰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한결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공항 내의 보안 카메라 위치와 경호원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어린 아이라기보다는
노련한 정보요원에 가까워 보였다. 그는 엄마와 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둘째 누리가 걷고 있었는데 그는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주식 시황을 체크하며 묘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두리는 이 소란스러운 환영 인파를 보며 이것이 어머니의 브랜드 가치에 미칠 영향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고 돈 냄새를 맡는 탁월한 감각을 타고난 천재 투자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그에게 있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숫자로 환산되었고 오늘의 입국시효 역시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의 일환이었다. 차자 세나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시크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사람들의 안색과 걸음걸이만 보고도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예리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독성학에도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는 그녀는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가방 속에 자신이 직접 조제한 특수 앰플들을 숨기고 있었다. 세나의 차가운 표정 뒤에는 가족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섬뜩한 경고가 숨겨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막내 사랑은 팬들을 향해 사랑스러운 손키스를 날리며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눈빛은 지극히 계산적이었다. 타고난 연기력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진 사랑은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귀여움을 무기로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데 능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연기하고 있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리무진 세대가 그들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문을 열었다. 수유는 아이들을 먼저 차에 태운 뒤 마지막으로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서울의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6년 전 자신을 내치던 그날의 비구름은 아니었지만 공기 중에 섞인 습한 냄새가 과거의 기억을 아주 잠시 날카로운 파편처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수유는 고개를 저어 그 기억을 떨쳐내고 차 안으로 몸을 실었고 육중한 문이 닫히며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자 차 안에는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그제야 선글라스를 벗고 엄마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밖에서 보였던 냉철함 대신 엄마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수유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이 아이들이야말로 자신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음을 상기했다. 리무진이 인천대교를 향해 부드럽게 출발하자 조수석에 앉은 비서가 수윤에게 태블릿을 건네며 오늘의 일정과 강성그룹의 동향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강성그룹은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민준의 무능함과 유진의 사치스러움이 그룹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수윤은 그 보고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여유로운 미소와도 같았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한결이 자신의 노트북을 펼치며 엄마에게 짧고 굵은 목소리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수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결은 엔터키를 가볍게 눌렀고 그 순간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설치된 거대한 5개 전광판들의 화면이 일제히 지직거렸다. 평범한 광고가 나오던 화면들은 순식간에 검은색 바탕으로 바뀌었고 그 위로 붉은색의 강렬한 로고와 함께 The Queen is back 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앨리스 강의 귀환을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이자 강씨 일가를 향해 던지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도로 위를 달리던 수많은 운전자들이 그 기이한 광경에 놀라 속도를 줄였고 그 중에는 강성그룹의 로고가 박힌 트럭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결은 화면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고 옆에 있던 둘이는 그 광경을 보며 이 이벤트로 인해
우리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중얼거렸다. 세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 화려한 도시 어딘가에 살고 있을 생물학적 아버지와 할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대신 어머니를 버린 그 남자를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다. 사랑은 엄마의 팔에 매달리며 이제 곧 그 못된 할머니와 아저씨를 만나는 거냐고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유는 사랑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먹잇감을 충분히 지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상냥하게 대답했다. 사랑은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자신이 언제 울고 언제 웃어야 할지 타이밍만 알려달라고 말해 차 안을 잠시나마 웃음으로 채웠다. 차량은 어느새 서울 도심으로 진입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건물들이 수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젊음을 바쳤던 곳, 사랑을 믿었던 곳, 그리고 철저하게 배신당했던 그 도시가 이제는 그녀의 발 아래 놓여 있었다. 수윤은 마음속으로 강민준과 조명희의 이름을 되뇌며 당신들이 누려왔던 그 안락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리무진 행렬은 강남의 가장 비싼 호텔 펜트하우스로 향했고 그곳은 앞으로 수윤과 아이들이 머물며 복수의 계획을 실행할 임시본부가 될 예정이었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호텔 지배인을 비롯한 전 직원이 나와 앨리스 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극진한 대우는 6년 전 수윤이 겪었던 멸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수윤은 차에서 내리며 다시 한번 선글라스를 고쳤었고 그 순간 그녀는 완벽한 앨리스 강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수윤과 아이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자 수윤은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강씨 일가의 저택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아마도 뉴스에 나온 앨리스 강의 정체를 모른 채 불안에 떨고 있을 터였다. 한결은 거실의 중앙 테이블에 자신의 장비들을 세팅하기 시작했고 둘이는 벌써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세나는 룸서비스 메뉴를 꼼꼼히 살피며 가족들의 영양 균형을 체크했고 사랑은 거울 앞에서 다양한 표정을 연습하며 다가올 쇼를 준비했다. 이 4명의 천재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엄마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톱니바퀴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수유는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평범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너무 일찍 철이 들고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싸움을 끝내야만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날수록 수윤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6년 전 그녀가 집을 나올 때 몰래 챙겨 나온 유일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민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수윤에게 그 미소는 역겨운 가면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라이터를 켜 사진 끝에 불을 붙였고 불꽃이 사진을 삼키며 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재가 되어버린 사진은 재떨이 위로 힘없이 부서져 내렸고 그것은 강수연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미련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었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앨리스강과 4명의 천재들은 이제 막 서울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말들을 올려놓았고 첫 번째 수는 이미 던져졌다. 공항 전광판 해킹 사건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앨리스 강이라는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에 대해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들 5명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대한민국 재벌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었다. 슈유는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하나하나 입을 맞추며 매일이 되면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아이들은 꿈속에서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작은 손들이 전해주는 온기가 수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6년의 기다림, 6년의 절치부심 끝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수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가올 아침을 기다렸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강성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사무실에는 짙은 회색의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심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실내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강민준 부사장은 거대한 집무 책상 앞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초점은 서류 속의 숫자가 아닌 허공의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다. 지난 6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서 젊음의 패기와 야망을 앗아갔고 대신 깊게 패인 주름과 지울 수 없는 피로감만을 남겨주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었던 새로운 삶이 사실은 늪과 같은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아침 식사 자리에서의 소란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옥 같은 풍경이었다. 아내 최유진은 아침부터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의 대우가 예전 같지 않다며 식기들을 달그락거리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그녀가 낳은 아들 지우는 식탁 예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음식 투정을 부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민주는 그 소음 속에서 문득 6년 전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수윤과의 아침 식사를 떠올렸고 그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밀진 후회로 가슴을 쳤다. 그룹의 재정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는데 이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유진의 친정인 최 씨 일가의 끝없는 자금 지원 요구가 맞물린 결과였다. 민주는 어머니 조명희 회장에게 몇 번이고 경고했지만 손자 지훈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며느리 집안에 대한 허영심에 눈이 먼 조 회장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민주는 자신이 이 거대한 난파선의 선장이 되어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낀 민주는 비서에게 오후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자켓을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강성그룹이 운영하는 강남의 대형 백화점이었는데 명목상은 불시점검이었지만 사실은 숨막히는 회사와 집에서 벗어나 군중 속에 섞이고 싶은 도피 심리가 작용한 것이었다. 그는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백화점 로비로 들어섰고 화려한 조명과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한편 호텔 펜트하우스에서는 앨리스 강, 즉 수윤의 지휘 아래 4명의 천재들이 첫 번째 작전을 개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거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강성 백화점의 내부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고 첫째 한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안 시스템을 제어하며 동생들의 경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막내 사랑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위상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입은 옷은 평범해 보이지만 세련된 부잣집 아이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의 원피스였다. 사랑은 이번 작전의 최전방 공격수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 만남을 연출하는 것이었다.
엄마 수연은 사랑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지만 사랑은 오히려 엄마를 안심시키듯 윙크를 날리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무기인 천사 같은 외모와 타고난 연기력이 그 어떤 논리나 전략보다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백화점에 도착한 사랑은 혼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 남성복 매장으로 이동했고 그곳은 민준이 자주 들르는 구역이라는 정보가 이미 파악된 상태였다. 한결의 해킹 덕분에 백화점 내 일부 보안 요원들은 엉뚱한 곳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고 사랑은 자연스럽게 민준이 걸어오는 동선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인이어를 통해 들려오는 한결의 카운트다운 소리에 맞춰 사랑은 걸음을 떼었고 코너를 도는 순간 저벅저벅 걸어오는 민준의 다리에 그대로 부딪혔다. 앗!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사랑은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녀의 작은 손에 들려있던 아이스크림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엉망이 되었다. 생각에 잠겨갔던 민준은 갑작스러운 충돌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고 바닥에 넘어진 작은 아이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몸을 굽혔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랑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민준은 마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아이의 큰 눈망울이 누군가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그 맑고 깊은 눈동자는 6년 전 빗속으로 사라졌던 수윤의 눈과 판박이처럼 똑같았고 그 속에 담긴 묘한 분위기마저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민주는 잠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아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압도했다. 사랑은 민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으며 미리 연습했던 대사 대신 그 순간의 직감에 따라 입을 열었다. 그녀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아저씨, 죄송해요. 옷이 더러워졌네요. 라고 말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민준의 바지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닦아내려 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사랑스러워서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은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고 특히나 제멋대로인 아들 지훈 때문에 아이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였지만 눈앞에 이 아이에게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끌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묻은 손을 닦아주었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사랑은 민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받아들이며 속으로 이 남자가 우리 아빠라니 생각보다 훨씬 약해 보이네 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때 저 멀리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익숙한 고성방가가 들려왔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다. 쇼핑을 하러 왔던 유진이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온 것이었는데 그녀는 민준이 낯선 아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에 본능적인 질투와 짜증을 느꼈다. 유진은 다짜고짜 아이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너 어디 지바이니? 감히 비싼 옷을 더러운 아이스크림으로 망쳐놔? 라고 소리치며 사랑을 위협했다. 사랑은 짐짓 겁에 질린 척하며 민준의 뒤로 숨었고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며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연기를 펼쳤다. 유진의 표독스러운 모습과 대비되는 사랑의 가련한 모습에 주변을 지나던 쇼핑객들이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재벌가 사모님의 갑질 현장을 목격했다며 혀를 찾고 유진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를 몰아세우려 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이 유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만하라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했고 이는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민준은 유진에게 애가 실수한 거야.
당신 지금 사람들 보는 데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쏘아붙였고 남편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유진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자신이 왜 이토록 화가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낯선 아이를 저 탐욕스러운 여자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사랑은 민준의 등 뒤에서 유진을 향해 살짝 혀를 내밀어 보였는데 그 찰나의 순간을 목격한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유진이 뭐라고 소리치기도 전에 어디선가 나타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사랑에게 다가와 아가씨, 여기 계셨군요 하며 아이를 보호하듯 감싸 안았다. 사실 그녀는 수윤이 미리 고용한 연기자였지만 민준과 유진의 눈에는 부유한 집안의 보모처럼 보였다. 사랑은 보모의 품에 안기면서도 마지막까지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하며 쐐기를 박았다. 그 좋은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는 멀어져가는 아이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유진은 옆에서 씩씩거리며 옷값을 물어내라고 소리쳤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아이의 슬픈 눈동자만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한편 호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둘이는 타이민이 왔음을 직감하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는 아빠가 감동에 젖어 있을 때 현실을 일깨워줘야지 라고 중얼거리며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다. 그 순간 증권가 찌라시와 인명 게시판을 통해 강성그룹의 분식회계 의혹과 자금난에 대한 루머가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이 매도 주문을 쏟아내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민준이 멍한 상태로 백화점 복도에 서 있을 때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비서실장과 재무팀장으로부터 걸려오는 긴급 전화들이었지만 민준은 전화를 받기 전 문자로 도착한 알 수 없는 메시지 하나를 먼저 확인했다. 발신 번호가 없는 그 메시지에는 짧지만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소중한 것을 버린 대가는 돈으로 치를 수 없습니다. 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 주식 차트를 확인했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회사의 주가를 보며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방금 전 아이에게서 느꼈던 따스한 감정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시아나는 모니터를 통해 창백해진 민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1단계 성공이라고 차분하게 보고했고 한결은 CCTV 화면을 끄며 작전 종료를 알렸다. 호텔로 돌아온 사랑은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자마자 연기를 멈추고 아빠라는 사람 생각보다 더 멍청하던데? 라며 시니컬하게 웃어 보였다. 수윤은 그런 사랑을 안아주며 수고했어.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독려했다.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가서 유진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지만 민주는 그녀를 내버려둔 채 홀로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다. 그는 계단에 주저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머릿속에서는 방금 만난 아이의 얼굴과 수윤의 얼굴 그리고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뒤섞여 엉망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6년 전 수윤을 내쫓았을 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그러나 아주 고통스럽게 깨닫기 시작했다. 민주는 메시지 창을 다시 열어 그 경고 문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소중한 것, 버린 대가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생각을 부정하려 했었다.
수유는 불임이었고 아이는 있을 수 없다는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짓된 확신이 여전히 그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졌고 곧 거대한 덩굴이 되어 그의 삶을 옥죄어 올 것이었다. 펜트하우스 창가에 선 수유는 멀리 보이는 강성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와인이 잔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기대의 민준 씨, 당신이 느끼는 그 혼란은 내가 겪었던 지옥의 1000만분의 1도 되지 않으니까. 수윤의 독백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 무게감은 서울 하늘을 짓누르는 먹구름만큼이나 묵직했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클럽에서는 상위 1%만을 위한 자선 경매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서 오가는 대화들은 우아해 보였지만 그 속내에는 탐욕과 위선이 가득 차 있었다. 강성그룹의 조명희 회장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사실 그룹의 재정 위기로 인해 그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구석에 서서 지루한 표정으로 이 허영의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백화점에서 만난 꼬마아이의 눈망울로 가득 차 있어 주변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유진은 남편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명품 가방 경매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강씨 집안의 주치의이자 6년 전 수윤의 불임 판정을 내렸던 박 원장이 알라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박 원장의 비굴한 웃음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느꼈지만 어머니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해왔었다. 바로 그때 회장의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고 민준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입구에서는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한 쌍의 남녀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앨리스 강, 즉 수윤이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노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타고 흐르는 우아한 실루엣이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훤칠한 키와 지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가 에스코트하고 있었는데 그는 수윤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글로벌 투자 전문가인 제이였다. 수윤의 등장은 파티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고 사람들은 그녀가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선 천재 디자이너이자 투자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속닥거렸다. 민주는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비틀거렸는데 6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아내가 저토록 완벽한 모습으로 그것도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수윤은 민준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 차갑고 건조했다. 조명희 회장 역시 수윤을 알아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곧바로 표정을 관리하며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수윤의 미모와 압도적인 분위기에 기가 죽어 입술만 깨물었고 민준의 시선이 수윤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한편 파티장 밖의 VIP 대기실 근처에서는 셋째 세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녀는 호텔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자연스럽게 잠입해 있었다. 의학 신동인 세나는 오늘 파티에 박 원장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의 허술한 보안의식을 틈타 결정적인 증거를 민준에게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박 원장의 개인 서버에서 해킹한 진료 기록의 원본이 들어있었다. 세나는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테라스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룸서비스를 가정해 그가 벗어둔 자켓이 걸려있는 의자 쪽으로 다가갔다. 주변에 보는 눈이 없음을 확인한 세나는 재빠르게 자켓 안주머니에 봉투를 밀어 넣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트레이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녀는 복도를 빠져나가며 이니어를 통해 배달 완료. 이제 폭탄이 터지길 기다리기만 하면 돼. 라고 짧게 보고했다. 테라스에서 찬바람을 쐬고 돌아온 민주는 여전히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자켓을 걸쳤고 수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다. 그때 수윤이 제이와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 장면은 민준의 가슴에 묘한 패배감과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홧김에 자켓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손끝에 걸리는 낯선 종이의 감촉에 멈칫했다.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꺼내들었고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있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물건임을 느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갔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서류의 헤드라인에는 강수윤 환자 진료기록 원본 대회비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날짜는 6년 전 그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와 일치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민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다. 기록에는 수윤이 불임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자궁 상태가 매우 건강하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충격적인 처방 내역이 있었는데 조명희 회장의 지시로 영양제라고 속여 처방했던 약물이 사실은 강력한 피임 성분이 포함된 호르몬제였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가 수윤이에게 피임약을 먹였다고? 민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입을 막고 헛구역질을 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되어 사랑하는 아내를 괴물 취급하고 내쫓았다는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불임이라는 이유로 수윤이 겪어야 했던 수모와 멸시,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던졌던 차가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메모였는데 박 원장이 조 회장에게 보낸 보고서 형식의 글이었다. 회장님 지시대로 불임 진단서 발급 완료했습니다. 며느님 내치시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 몇 줄의 문장은 민준이 굳게 믿고 있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고 그의 어머니는 자식의 행복보다 가문의 체면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며느리의 인생을 조작한 악마였다. 민준은 서류를 구겨주며 화장실을 뛰쳐나왔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파티장으로 돌아온 그는 멀리서 하하호호 웃으며 박 원장과 건배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고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역겹게 들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때 수윤과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요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수윤은 민준의 창백해진 얼굴과 불룩해진 자켓 주머니를 보며 세나의 작전이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제이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민준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고 민준은 다가오는 그녀를 보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슈유는 민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주변의 소음이 차단된 듯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오랜만이네요, 강민준 부사장님. 슈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고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윤아, 너... 라고 겨우 입을 뗐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수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직도 제가 불임이라고 믿고 계신 건 아니겠죠? 표정을 보니
재미있는 소설이라도 읽으신 모양이네요. 라고 비꼬았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이때 눈치 없는 유진이 다가와 민준의 팔짱을 끼며 여보, 누구랑 얘기해? 어머, 이분은 그 디자이너? 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유진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고 그 돌발 행동에 유진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우며 비명을 질렀다. 파티장의 시선이 다시 그들에게 쏠렸지만 민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수윤만을 바라보며 말해줘. 사실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그랬을 리 없다고. 라고 애원하듯 중얼거렸다. 수윤은 넘어진 유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다가 다시 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진실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어. 당신이 외면했을 뿐이지. 수윤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뒤돌아섰고 그녀의 뒷모습은 6년 전 빗속으로 사라질 때와는 달리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해 보였다. 민준은 멀어지는 그녀를 잡을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조면희 회장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민준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당신이 어떻게...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에 조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윤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뼈저린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파티장 밖, 리무진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셰나는 노트북을 덮으며 미션 클리어. 아빠, 이제 지옥이 시작될 거야. 라고 차갑게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한결과 둘이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이파이브를 했고 사랑은 창밖을 보며 엄마가 이겼네? 아빠 표정 완전 바보 같았어. 라고 킥킥거렸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엄마를 괴롭힌 악당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차에 올라탄 수유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첫 번째 가면을 벗겼을 뿐이야. 다음은 내 차례야, 조명희. 수유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민준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강씨 집안 내부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길 것이고 수유는 그 틈을 파고들어 그들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통감동 파티장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강성그룹 본가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민주는 밤새도록 귀가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홀로 저택으로 돌아온 조명희 회장은 분노와 불안감에 떨며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비서실장이 은밀하게 입수한 앨리스 강의 4아이들 사진이 들려 있었는데 사진 속 아이들의 이목구비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들 민준의 어린 시절과 섬뜩하리만치 닮아 있었다. 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구기며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 민준의 핏줄이라면 자신의 지난 과오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공포심과 동시에 그토록 원하던 천재적인 유전자에 대한 탐욕스러운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조 회장은 즉시 경호 실장에게 지시하여 아이들을 조용히 저택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사실상의 납치나 다름없는 강압적인 호출이었다. 그녀는 며느리였던 수유는 껄끄럽지만 아이들이라면 돈과 권력으로 충분히 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옆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하던 유진은 어머님, 그 천한 여자의 자식들을 왜 이 집에 들이세요? 라고 히스테릭하게 반발했지만 조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진을 제압하며 입을 다물게 했다.
유진은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도끼 어린 눈으로 현관을 노려보았다. 한편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도청하고 있던 4명의 천재들은 올 것이 왔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교환했다. 수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지만 맏형 한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 마세요. 할머니 집 구조랑 보안 시스템은 이미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라고 든든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이번 초대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호랑이 굴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당찬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그들의 가방 속에는 장난감 대신 최첨단 해킹 장비와 특수 제작된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당시 저택의 6층안 대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자 기다리고 있던 조 회장은 짐짓 인자한 할머니의 가면을 쓰고 그들을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겁을 먹기는커녕 마치 놀이공원에 온 듯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택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평가하기 시작했다. 둘째 둘이는 현관에 놓인 고가의 도자기를 보며 이거 진품이면 3억은 하겠는데? 보관 상태를 보니 습도 조절 실패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네요. 라고 무심하게 툭 던졌다. 그 말에 조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아이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이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각자의 위치를 잡았는데 막내 사랑은 유진의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그녀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사랑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줌마,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보다 주름이 더 많으시네요. 우리 엄마는 피부가 깐달걀 같은데 라고 해맑게 웃으며 비수를 꽂았다. 유진은 순간 이성을 잃고 소리칠 뻔했지만 조 회장의 눈치를 보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사랑의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녀는 유진의 명품 옷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그녀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 사이 한결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고 복도에 설치된 스마트홈 제어 패널에 접근하여 자신의 소형 단말기를 연결했다. 강성그룹이 자랑하는 최신식 보안 시스템이었지만 천재 해커 한결에게는 그저 허술한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는 시스템 관리자 모드에 접속하여 저택의 모든 전자기기 통제권을 장악했고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파티 모드를 위한 세팅을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저택의 신경망은 서서히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셋째, 세나는 조 회장이 마시는 한약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할머니, 이 약에 들어간 녹용은 원산지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리고 지금 드시는 혈압약이랑 같이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안면경련이 올 수도 있어요. 라고 섬뜩한 진단을 내렸다. 조 회장은 기분이 나빠져 약사발을 내려놓았지만 세나의 확신에 찬 눈빛과 전문적인 의학용어 나열에 은근한 공포를 느꼈다. 세나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녀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둘이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집안의 가구와 예술품들의 가격을 큰 소리로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그 액수가 기가 막히게 정확하여 조 회장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 집 관리비만 해도 연간 수억이 깨지겠는데 강성그룹 현재 주가 하락폭을 고려하면 자산 유동화가 시급해 보이네요. 할머니, 이 집 곧 경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팩트 폭격을 날렸다. 조 회장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경제 분석에 말문이 막혔고 이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거실의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우아한 클래식 음악 대신 강렬한 헤비메탈 음악이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한결이 스마트홈 시스템을 해킹하여 광란의 파티 모드를 실행한 것이었다. 조 회장과 유진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고 하인들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제어 패널은 먹통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실내 온도는 급격히 낮아져 에어컨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고 곧이어 난방기가 최대로 가동되며 열대우린처럼 덥고 습한 공기가 실내를 가득 채웠다. 자동 커튼이 쉴 새 없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로봇 청소기 수십 대가 일제히 튀어나와 조 회장과 유진의 발밑을 공격하듯 돌아다녔다. 유진은 로봇 청소기에 걸려 넘어져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였고 조 회장은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아이들은 이 혼란 속에서도 태연하게 테이블 위에 놓인 쿠키를 집어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사랑은 넘어진 유진에게 다가가 아줌마, 청소기가 아줌마를 쓰레기로 착각했나봐요 라고 결정타를 날렸다.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을 일으켜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조 회장의 값비싼 실크 옷과 유진의 화장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두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호원들을 불렀지만 전자 도어록마저 잠겨버려 외부의 경호원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만 쾅쾅 두드릴 뿐이었다. 집안은 완벽하게 고립된 밀실이 되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마치 이 상황을 지휘하는 작은 악마들처럼 보였다. 한결은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태블릿으로 저택 내부 서버에 저장된 민준과 조 회장의 비밀 대화 녹음 파일들을 복사하고 있었다. 이 파일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는 작업이 완료되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 라고 중얼거리며 시스템을 초기화 모드로 전환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음악이 멈추고 조명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집안꼴은 이미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다. 도어록이 풀리고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아이들은 겁에 질린 척 연기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사랑은 울먹이며 할머니 집이 너무 무서워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라고 연기했고 경호원들은 난장판이 된 집안과 멀쩡한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조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 망할 것들을 당장 내쫓아! 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기운이 다 빠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파티장에서 도망친 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물바다가 된 거실, 엉망이 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4명의 아이들. 민준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꽂혔고 아이들은 민준을 보며 차갑게 비웃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임을 확신했다. 둘이는 민준에게 다가가 젖은 옷을 털며 아저씨네 집은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네요. 그리고 할머니 혈압 관리 좀 잘해드리세요. 저러다 큰일 나시겠어요. 라고 뼈있는 조언을 남겼다. 민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고 아이들은 당당하게 현관을 걸어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파괴력은 거대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망이 된 집을 둘러보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저택을 빠져나온 아이들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타자마자 박장대소하며 하이파이브를 했다. 세나는 할머니 표정 봤어? 보톡스 맞은 게 터질 것 같더라. 라며 웃었고 한결은 복사한 데이터를 엄마에게 전송하며 미션 완벽 클리어. 덤으로 1년치 보안 로그까지 다 털어왔어요. 라고 보고했다. 수유는 모니터를 통해 아이들의 활약상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복수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하지만 수유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 조 회장과 민주는
아이들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 것이고, 그때가 바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타이밍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고생했어. 오늘 너희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올린 거만한 성벽에 균열을 낸 거야. 라고 격려했다. 사랑은 엄마 품에 파고들며 엄마, 아빠가 우리를 보는 눈빛이 좀 슬퍼 보였어. 라고 작게 속삭였다. 그 시간 엉망이 된 거실에서 조 회장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도끼 어린 눈으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당장 그 아이들 칫솔이든 머리카락이든 뭐든 가져와서 유전자 검사 의뢰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옆에 있던 유진은 유전자 검사라는 말에 사색이 되어 입술을 깨물었다. 만약 친자 확인이 된다면 자신의 입지는 물론이고 자신이 낳은 아들 지윤의 후계자 자리까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몰래 방으로 들어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검사 결과를 조작해야 해. 그 아이들은 절대 민준 씨 자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라고 소리주게 외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이미 집안 곳곳에 한결이 심어놓은 초소형 도청 장치가 그녀의 모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6년 전 수윤의 사진을 꺼내보며 오열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수윤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고 그가 흘리는 눈물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는 강성그룹의 몰락을 예고하듯 음산하게 내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특종 기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앨리스강 측에서 언론사에 배포할 보도자료에는 강성그룹의 비리와 조 회장의 갑질, 그리고 6년 전 며느리를 내쫓은 비인륜적인 행태가 낱낱이 고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윤은 아직 발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잔인하고 완벽한 타이밍, 즉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추락시키기 위해. 강성그룹의 거대한 저택은 마치 시한폭탄을 품은 듯 위태로운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차가운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최유진의 불안한 발걸음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거실 한 구석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유전자 검사 결과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지훈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윤의 아이들을 철저하게 타인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6년 전 수윤을 불임으로 몰고 갔던 박 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를 낮추어 검사 결과가 반드시 불일치로 나와야 한다고 신경질적으로 다그쳤다. 한편 민주는 서재에 틀어박혀 지난밤 아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소파 틈새에서 발견한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어제 아이들이 난동을 피울 때 떨어진 것이 분명했고 민주는 그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향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나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민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와 강성그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대학병원의 유전자 분석센터로 차를 몰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주는 수윤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는데 그 기억들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그의 심장을 찔러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는지 자책하며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는 지난 6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볼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인이 되는 셈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민주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접수초로 향했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아이의 머리카락을 건네며 긴급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민준에게 있어 영겁의 시간과도 같았고 그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창밖에는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6년 전 수윤을 내쫓던 날의 그 비처럼 차갑고 암울한 풍경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간호사가 그의 이름을 호명했을 때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밀봉된 봉투를 받아들었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 동안 봉투를 뜯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제목을 하고 봉투를 뜯은 민준의 눈앞에 드러난 결과지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하나의 문구.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라는 붉은색 글씨였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세상이 멈춘 듯한 충격에 휩싸였고 그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그 아이들은, 그 영리하고 당돌한 4명의 아이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자신의 핏줄이었고 수윤은 불임이 아니었으며 어머니와 아내가 합작하여 자신을 속이고 아이들을 버리게 만든 것이었다. 민주는 결과지를 가심에 품고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울음소리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후회가 뒤섞인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을 쏟아냈고 6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아이들이 태어나던 순간, 첫걸음말을 떼던 순간, 말을 배우던 순간에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곧 자신을 기만하고 아이들을 내친 어머니와 유진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씨 저택의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조명희 회장은 수윤을 집으로 호출하여 마지막 단판을 지으려 하고 있었다. 조 회장은 박 원장이 조작해 보낸 가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유진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들은 수윤이 도착하면 이 결과지를 들이밀며 아이들이 민준의 자식이 아님을 공표하고 수윤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영원히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아들 지훈을 무릎에 앉히고 과자를 먹여주며 이 아이만이 유일한 후계자임을 과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수윤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뒤에는 4명의 아이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당당하게 따라 들어왔다. 수윤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거실의 공기가 서늘하게 바뀌었다. 조 회장은 수윤을 보자마자 뻔뻔한 것,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느냐 며 소리를 질렀지만 수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아하게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유진을 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고 세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 수윤의 면전에 던지며 이걸 봐. 네 아이들이 민준 씨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씨앗들을 데려와서 감히 강성그룹의 핏줄 행세를 해.
라고 독서를 퍼부었다. 그 서류에는 친자관계 불성립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조 회장은 혀를 차며 네가 낳은 잡종들을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멸시 어린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수유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지도 않고 그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유는 천천히 입을 열어 그 종이 조각이 당신들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조작된 거짓말은 진실 앞에서 힘을 잃는 법이죠. 라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당황하여 뭐? 조작? 이게 대학병원에서 나온 정식 결과지인데 무슨 헛소리야? 라고 발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거실 입구에서 그건 가짜니까! 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비에 젖은 채 헝클어진 모습으로 민준이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구겨진 진짜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민준은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유진이 던진 가짜 서류를 찢어발기며 자신이 받아온 진짜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99.99%. 이 아이들은 내 자식들이야.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았어. 민준의 분노에 찬 외침이 거실을 뒤흔들었고 조 회장과 유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민준은 어머니를 향해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 자식들을, 제 핏줄을 어떻게 이렇게 짓밟으실 수 있냐고요? 라고 울부짖으며 그동안 쌓였던 원망을 토해냈다. 조 회장은 충격에 입을 다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고 유진은 아니에요. 민준 씨,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 여자가 민준 씨를 속인 거라고요. 라며 끝까지 발뺌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유진을 노려보며 닥쳐. 더 이상 당신의 역겨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박 원장과 통화한 내역, 당신이 계좌로 보낸 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이미 오는 길에 한결이 보내준 유진의 통화 녹음 파일과 송금 내역을 확인한 상태였고 그 증거들은 유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다. 상황이 역전되자 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가고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서웠다. 수윤은 이제 내 차례인가요? DNA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라고 말하며 세나에게 눈짓을 했다. 세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수윤에게 건넸고 수윤은 그 봉투를 유진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그게 뭔데? 라고 더듬거렸지만 수윤은 잔인할 정도로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강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지은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시윤의 말에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조 회장은 비틀거리며 소파를 잡았다. 시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 세나가 지훈이의 칫솔을 챙겨왔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신 아들이 과연 민준 씨의 아들이 맞는지.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민준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막아섰다. 민준은 수윤에게서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결과지에는 친자관계 불성립이라는 문구가 선명했고 지훈과 민준의 유전자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민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다니. 내가 정말 천하의 멍청이였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종이를 조 회장에게 던졌고 서류를 확인한 조 회장은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지훈이가 라고 신음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수윤은 쓰러진 조 회장과 샤샥이 든 유진을 내려다보며 6년 전 자신이 방했던 수모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이걸로 명확해졌네요.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고귀한 핏줄은 저기 있는 가짜였고, 당신들이 내다버린 천한 것들이 진짜 보석이었다는 사실이요. 수윤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들의 심장에 꽂혔고, 강씨 집안의 오만함과 허영심은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유진은 민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잘못했어요, 민준씨.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 실수였어요. 라고 비굴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민준은 유진을 발로 차내며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내 눈앞에 띄면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 민준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유진은 공포에 질려 지훈을 안고 도망치듯 거실을 빠져나갔다. 지훈은 영문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몰락해가는 강성그룹의 철행한 신세를 대변하는 듯했다. 쓰러진 조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이 자초한 고독과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다. 수윤은 아이들을 챙겨 저택을 나서려 했지만 민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수윤아, 아이들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가지마. 아빠가 다 보상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준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하며 아이들에게 손을 뻗었지만 아이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뒷걸음질 쳤다. 첫째 한결은 민준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아저씨,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는 6년 전에 죽었어요. 라고 매정하게 말했다.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그는 탈석 무릎을 꿇었다. 수윤은 무릎 꿇은 민준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보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내놓아도 잃어버린 6년은 살 수 없어. 그리고 착각하지 마. 이건 복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니까. 수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저택을 나갔고, 비는 그쳤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그치지 않을 장마가 시작되었다. 저택 안에는 조 회장의 신음소리와 민준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화려했던 강성그룹의 영광은 거짓과 기만이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택 밖으로 나온 수윤과 아이들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막내 사랑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엄마, 아빠가 좀 불쌍해 보였어. 하지만 할머니가 쓰러질 때는 좀 통쾌했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시윤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직 식지 않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성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조 회장과 유진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리무진에 오른 둘이는 태블릿을 켜며 엄마, 방금 이 소동으로 강성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더 떨어뜨릴까요? 라고 물었다. 수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직 멀었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전량 매도하고 공매도 걸어. 라고 지시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하는 앨리스 강의 복수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고, 대한민국 재계는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복수극에 숨죽이며 주목하고 있었다. 민주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찢어진 가족 사진과
흩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들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문,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후회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지훈의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자신이 남의 자식을 키우며 정작 자신의 핏줄을 내버렸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 비극은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그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가족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였다. 강성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패배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조차 두꺼운 커튼에 가려져 실내의 암울한 분위기를 걷어내지 못했다. 긴급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 자리는 강민준 부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단두대와 다름없었으며 참석한 주주들과 이사들의 눈빛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였다. 민주는 상석이 아닌 피고석 같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칠 사이 급격히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피로가 덕지덕지 내려앉아 있었다. 그룹의 주가는 연이은 악재와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친자 사기극이라는 치명적인 스캔들로 인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고 은행권은 이미 대출 회수를 통보해온 상태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며 울려 퍼지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앨리스 강수윤이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단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패망한 왕조를 접수하러 온 정복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강성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시장에 풀린 유동주식을 모두 사들인 대주주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 수윤이 민준의 맞은편 상석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자 그 냉철하고 압도적인 아우라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윤은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로 강성그룹의 경영권이 오늘부로 블루오션 투자사로 넘어감을 선언했고 기존 경영진의 전원 사퇴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윤아, 아니 앨리스 대표님, 회사를 살릴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이 회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곳입니다. 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수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응시하며 그 피땀 흘려 세운 회사를 도박판처럼 망가뜨린 것은 다름 아닌 조명희 회장과 당신의 무능함이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을 던지듯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둘째 아들 둘이가 밤새 분석하여 작성한 강성그룹 자금 횡령 및 분식 회계 리포트였다. 수윤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유진 씨의 사치와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돈이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라고 팩트를 지적했다. 민주는 자신의 아들이 찾아낸 비리의 증거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가문의 유산이 자신의 손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주주들은 수윤의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회생 계획에 환호하며 만장일치로 경영권 이양에 찬성표를 던졌고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소리는 민준에게 있어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도 민준은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수윤은 그런 그를 동정의 여지조차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이걸로 빚은 다 갚아봤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이 잃은 건 돈이지만 내가 잃었던 건 인생이었으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민준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 손은 허공을 잡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씨 저택 앞에는 경찰차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있었다. 최유진은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오며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최 씨 집안조차 그녀를 손절한 상태였다. 그녀는 유전자 조작을 통한 사기,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되는 상황이었고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돈과 권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지훈이 사회복지사들의 손에 이끌려 울면서 차에 타는 장면이었다. 유진은 경찰차에 밀어넣어지면서도 지훈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것은 모성애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에 가까웠다. 대문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셔터를 눌러댔고 대한민국 3위 1%의 삶을 산다고 자부했던 여자의 몰락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군중 속에 섞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인과응보라고 수근거렸지만 그 풍경은 화려함 뒤에 감춰진 욕망의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병원 VIP 병실에 입원해 있던 조명희 회장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자신의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쥐고 있었지만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며느리와 압류 딱지가 붙는 저택의 모습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체면과 자존심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순간이었고 그녀는 분노와 충격으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셋째 세나가 의사 가운을 입은 채 차분하게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청진기 대신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세나는 조 회장의 침대맡에 서서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강성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와 조 회장 개인 자산의 동결 통지서가 떠 있었다. 세나는 할머니, 이제 치료비를 낼 돈도 없으시네요. 병원 측에서 퇴원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VIP 병실은 하루 입원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라고 냉정하게 통보했다. 조 회장은 세나를 노려보며 마스크 너머로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입이 돌아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세나는 그런 조 회장에게 몸을 숙여 귓가에 속삭였다. 할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천재 핏줄이 바로 저예요. 그리고 오빠들과 동생이죠. 할머니는 가짜에 눈이 멀어 진짜 보석을 시궁창에 버리신 거예요. 그 말은 조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억울함과 후회로 눈물을 흘리며 발작을 일으켰다. 하지만 세나는 당황하지 않고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민주는 텅 빈 회사 로비에서 쫓겨나다시피 밖으로 나왔고 갈 곳을 잃은 채 서울의 거리를 정처 없이 배회하기 시작했다. 지갑에는 카드 한 장 남아있지 않았고 휴대폰은 빛 독촉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지만 그는 받을 용기가 없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의 밤거리에서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풍요로움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6년 전 시윤이 느꼈을 그 추위와 고독을 뼛속 깊이 체험하며 비틀거렸다. 그의 발걸음이 본능적으로 향한 곳은 수윤과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 앞이었고 그는 젖은 쥐꼴이 되어 호텔 정문 앞 화단에 주저앉았다. 오가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도 호텔 보안요원의 제지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수윤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외출해서 돌아오는 수윤의 리무진이 호텔 로비에 멈춰섰고 민주는 벌떡 일어나 차를 향해 달려들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거칠게 막아섰지만 민주는 수윤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라고 절규했다. 차에서 내린 수윤은
소란을 피우는 민준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이들을 먼저 호텔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아이들은 유리문 너머로 빗속에서 울부짖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삐쳐나가지는 않았다. 수유는 우산을 쓰고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고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해 그를 놓아주게 했다. 민준은 흙탕물에 젖은 무릎으로 수윤의 발치에 기어가 엎드렸다. 수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민준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처절했고 그는 수윤의 구두 끝을 잡고 오열했다. 돈도 필요 없고 회사도 필요 없어. 그냥 너랑 아이들 곁에만 있게 해줘.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종처럼 부려도 좋으니까 제발 가족으로만 받아줘.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쳤고 남은 것은 껍데기뿐인 남자의 비굴한 애원뿐이었다. 6년 전 비가 오던 그날 밤 수윤이 그에게 매달리며 했던 말들을 이제 그가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잔인한 운명의 장난 같았다. 수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며 자신의 구두를 잡은 민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민준 씨, 당신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당신이 가진 걸 다 잃고 나니 이제 와서 우리가 빛나 보이기 때문이지.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응축된 고통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6년 전에 이미 끝났어. 당신이 내 손을 놓았던 그 순간, 그리고 다른 여자의 거짓말을 선택했던 그 순간에 수유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다고? 아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고 버린 아빠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 엄마야.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내가 다 고칠게. 기회를 줘. 라고 중얼거렸지만 수유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차비는 당신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탄원서를 써주는 것 정도야. 그 이상은 바라지 마. 수유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고 그것은 민준에게 있어 사형 선고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때렸다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을 텐데 수윤의 눈빛에는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무관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민준이 강수윤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음을 의미했다. 수윤은 돌아서서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고 자동문이 닫히며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다. 민준은 빗속에 홀로 남겨져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통곡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가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재벌 3세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비겁함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호텔 펜트하우스 창가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한결은 조용히 커튼을 쳤다. 엄마가 들어오셨어. 이제 자자. 큰오빠의 말에 동생들은 아무 말 없이 침대로 향했다. 그들은 아빠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을 느낄 줄 알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쓸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비겁하게 돌아온 아빠가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비는 그쳤지만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강성그룹의 간판이 불 꺼진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 거대한 제국의 붕괴는 한 가족의 해체와 함께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민주는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날이 밝아올 때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하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의 시작이었다. 계절이 매번 바뀌고 다시 초여름의 싱그러운 바람이 서울 도심을 감싸 안을 무렵 강성그룹의 간판이 매려가고 그 자리에는 블루오션 홀딩스라는 세련된 푸른색 로고가 새롭게 걸려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 과거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었던 회사는 이제 투명 경영과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업계의 모델로 탈바꿈해 있었다. 회장 집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강수연 회장은 더 이상 복수에 불타는 앨리스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도끼 대신 여유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펜 끝에서 나오는 결제 서류들은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들을 살리고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수윤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는데 그 속에는 훌쩍 자란 네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첫째 한결은 화이트 해커가 되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연소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둘째 둘이는 주식 투자로 번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며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셋째 세나는 의대 교수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난치병 연구 프로젝트의 최연소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막내 사랑은 아역배우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요양병원에서는 휠체어에 앉은 노파가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조명희 전 회장이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그녀는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으며 곁을 지키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간병인이 틀어놓은 TV 뉴스에서 수윤과 아이들의 활약상이 나올 때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더듬으며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냈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강씨 가문의 명예는 이제 그녀 자신이 갇힌 좁은 병실만큼이나 초라하게 쪼그라들어 있었다. 뜯어서 담벼락 안쪽의 세상 또한 네모카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최유진은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허영심을 버리지 못해 따돌림을 당하며 비참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들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거나 뜯기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일쑤였다. 그녀의 아들 지우는 다행히 먼 친척뻘 되는 건실한 가정에 입양되어 평범하지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는 아이에게 있어 탐욕스러운 친모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음을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결말이었다. 한편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벽돌을 나르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깊게 눌러쓴 안전모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후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며 술로 밤을 지새웠지만 수윤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차가운 일침이 그의 가슴에 박혀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는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 따가움을 느끼면서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였는데 육체적인 고통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죄책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도시락을 꺼냈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신문 스크랩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그것은
신문에 실린 수윤과 아이들의 기서였는데 사진 속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감히 그들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멀리서나마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한결아, 두리야, 시아나야, 사랑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밥알과 함께 삼키는 그의 눈물은 짰지만 그 눈물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그의 진한 과오는 무거웠다. 어느 주말 오후 한강공원에서는 블루오션 홀딩스가 주최하는 자선바자회가 열리고 있었고 수윤과 아이들은 시민들과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윤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사업 파트너 제이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은근한 설렘이 감돌고 있었다. 제이는 수윤의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챙겨주었고 아이들도 제이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따르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재건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고 그 빈틈없는 행복 속에 민준이 들어갈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준은 공원 멀리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없어야만 비로소 그들이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제이가 사랑을 목마 태워주고 수윤과 마주보며 웃는 장면을 보며 민주는 씁쓸하게 인정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단순히 아내와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었음을. 그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뒤돌아섰고 다시는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바자회가 끝나갈 무렵 수윤은 잠시 벤치에 앉아 강물에 비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이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옆에 앉았다. 오늘 하루 종일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이제 정말 다 잊은 거야? 제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윤은 커피 향을 음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잊었다기보다는 놓아버렸다는 말이 맞겠지. 미움도 원망도 결국은 내 마음을 갉아먹는 감정들이니까. 나는 이제 내일만 보고 살 거야. 그녀의 대답은 단단했고 그 속에는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처럼 깊은 뿌리의 힘이 느껴졌다. 제이는 수윤의 어깨를 감싸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 수윤은 제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을 연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6년 전 빗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순간이자 새로운 사랑이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사랑이와 한결이가 저 멀리서 엄마, 삼촌, 빨리 와요! 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고 수윤과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4명의 아이들과 수윤 그리고 제이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맞잡은 손의 온기는 과거의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따뜻했다. 수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6년 전 그녀를 내쫓던 날 쏟아져지던 비구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바람만이 그녀의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갔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사랑의 칭얼거리는 목소리에 수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우리 꼬마 천재들이 먹고 싶은 건 뭐든지. 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강견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도 감미로웠다. 수유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보란듯이 그리고 눈부시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임을.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고 강성그룹의 몰락 또한 그들에게는 지나간 옛 이야기에 불과했다. 수유는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들을 기대감으로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한때 버려진 여인, 아이를 가질 수 없다던 비운의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4명의 천재를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여왕이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도시에 하나둘씩 가로등이 켜지듯 수윤의 인생에도 찬란한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고 밤이 왔지만 어둡지 않았다. 6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봄. 그 찬란하고 따뜻한 봄날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주는 자극적인 쾌감 대신 고통을 이겨낸 이들의 깊은 평온함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수유는 가장 품격 있는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가며 적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아이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민준의 모습은 그 어떤 징역형보다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무기징역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수윤과 아이들은 제이라는 따뜻한 존재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현대 한국 대중이 선호하는 주체적이고 간인한 여성상과 위대한 모성애라는 핵심 가치를 강조한 결말입니다. 이 긴 창작 프로젝트를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작품이 당신의 채널에서 대박 터지는 킬러 콘텐츠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